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자식 때문에 산다는 말이 있지요. 아마 자식을 낳아 기르신 부모님들은 다 그러실 겁니다. 저 역시도 제 아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이혼이라는 것을 한 뒤로 제 인생은 뜨거운 불판 위에서 쉼없이 달리는 삶이 되었거든요. 그 불판은 늘 뜨겁게 달궈진 채로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한시라도 방심하면 발바닥이 데일 것 같았고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뒤돌아볼 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울고 싶을 때도 억울할 때도 엄마니까 라는 말로 제 마음을 눌러 담으며 그래야 한다고 믿으며 살았죠. 그렇게 버티는 것이 어른이고 부모라고 믿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말했지만 저에게 시간은 약이 아니라 매 순간 평가를 받는 시험지에 가깝더라고요. 하루하루가 선택의 연속이었고 그 선택 하나하나가 아들의 인생에 흠집을 내지는 않을지 전전긍긍해야 하는 삶이었죠. 웃고 있어도 마음 한편은 늘 불안했고 평범한 일상조차 저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지던 시절이었어요. 해진 옷을 입고 남들의 비위를 맞추는 제 모습이 시시때때로 낯설게 느껴졌고요. 남편과 결혼했을 때만 해도 저는 평범한 가정의 아내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면 될 줄 알았는데 말이죠. 남편은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많진 않았지만 그 침묵마저도 저에게는 배려로 느껴졌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오늘 힘들었지? 라는 짧은 한마디와 함께 제 어깨를 가볍게 주물러 주곤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요즘 사람들처럼 특별한 이벤트를 자주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제 생일이면 꼭 손편지를 써서 식탁 위에 올려두는 사람이었죠. 저는 남편이 남긴 그 글씨를 볼 때마다 이 사람과 결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초반에 우리는 평범했지만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주말이면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이면 소파에 나란히 앉아 같은 드라마를 보며 하루를 정리할 때면 그 평안이 오래가길 바랐고요. 그리고 그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남편과 저라면 그 평화를 지키는 일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믿었죠.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가 익숙했고 그 익숙함이 곧 행복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시어머니 역시 처음에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부터 경계나 거리감은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주시던 분이었죠. 집에 갈 때마다 직접 만든 반찬을 하나둘 꺼내오시면서 웃으며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시어머니는 이건 네가 좋아한다길래 일부러 했어 라고 하셨거든요. 식탁에 앉아있으면 제 그릇 위에 먼저 반찬이 채워졌고 많이 먹어야 힘나지 라며 반찬을 더 얹어주시기도 했어요. 날씨가 추워지면 옷은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지 집안일은 힘들지 않은지 세심하게 물어보시며 챙겨주실 땐 마음이 푸근해졌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때는 사소한 이야기라도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들어주시고 기억해 주시기도 했죠. 고등학교 때 친정엄마를 여의고 엄마 자리가 늘 그리웠던 저에게 다정한 남편과 시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질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집에서는 며느리가 아니라 정말 딸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그래서 저 역시 마음의 문을 열고 이 가족 안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고 믿었죠. 서로 다른 부분이 보이더라도 조심스럽게 선을 긋기보다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익숙해져가는 과정이라 여겼고요. 그 따뜻함이 오래 이어질 거라 의심하지 않았으니까요. 적어도 그때까지의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친정오빠의 도움으로 사업을 시작했기에 남편이 잘 되는 것이 곧 저에게도 좋은 일이라 여기면서요. 시간이 흐르며 남편은 점점 바빠졌습니다. 회식이 잦아지며 귀가 시간도 늦었고요.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웃어 넘기던 일에도 이유 없이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군요. 말투가 조금씩 날카로워지는 남편을 보면서도 저는 그 변화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요즘 일이 많이 힘든가 보다.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했던 것 같아요. 아이와 놀아주거나 대화를 나눌 시간조차 없을 만큼 바빴거든요. 그런 남편을 위해 저와 아이가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10년 차, 이제는 서로를 다 알 만큼 알았다고 믿었고, 의심보다는 믿음이 훨씬 쉬운 선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쉬운 선택을 하며 불편한 생각을 애써 외면했던 시간들이 결국 저와 남편을 멀어지게 만들었더군요. 어느 날 별 생각 없이 세탁기를 돌리려다 남편의 셔츠를 집어 들었을 때였습니다. 흰 셔츠 깃 안쪽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붉은 립스틱 자국이 눈에 들어왔죠.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며 머릿속이 하얘졌고 손에 쥔 셔츠를 쥔 손이 떨리고 발도 떨려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 실수로 묻힌 것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그 자국은 너무 분명했고 너무 사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보아왔던 모든 장면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시 떠오르더군요. 늦은 귀가, 무심한 표정, 짧아진 대화, 길어진 침묵, 그 하나하나가 퍼즐처럼 맞춰지며 저를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목소리였지만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함께 웃던 시간들이 거짓처럼 느껴졌고 제가 믿고 의지해온 결혼 생활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척 제가 지켜온 일상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무너지고 싶었지만 동시에 무너질 수조차 없다고 생각했죠. 저에게는 지켜야 할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아들은 늘 바쁜 남편과 점점 멀어져 저밖에 모르는 아이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 아이를 지킬 사람은 저뿐이라는 생각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 곁에 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면서 부엌 일을 하다가 손을 베이기도 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보아온 남편과 만들어온 가족의 모습은 어쩌면 실체가 아니라 제가 보고 싶었던 모습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참담해졌거든요. 조용한 다정함이라 믿었던 침묵, 배려라 여겼던 거리감, 안정이라 착각했던 반복된 일상들이 어쩌면 억지로 꾸며낸 것 같아서요. 그 모든 것 위에 저는 행복한 결혼이라는 이름을 붙여왔다는 생각에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괴로웠습니다. 물론 립스틱 자국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자국 하나로 제 결혼은 이전과 전혀 다른 얼굴을 갖게 되더라고요.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은 의심으로 바뀌었고 믿음으로 버텨왔던 시간은 질문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더 이상 예전의 우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날 밤 역시나 늦게 돌아온 남편에게 저는 셔츠를 들이밀며 따져 물었습니다. 참고 견디는 시간이 더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으니까요. 남편은 처음에는 잡아떼다가 결국 인정하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은 아직도 제 귀에서 떠나질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자 남자 만나다 보면 피치 못할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 거지.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요즘 일하기가 예전처럼 쉬운 줄 알아?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남편을 보며 저는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을 말려줄 거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네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 아니니? 남자가 밖으로 도는 게 어떻게 남자 탓이기만 하겠니? 요즘 사돈 총각이 일도 안 도와준다면서?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더 다니며 아쉬운 소리 해야 하고. 그게 너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세상에 뚝 떨어져 혼자가 되었습니다. 친정오빠의 사업이 어려워지며 남편의 일을 예전처럼 돕지 못하게 되자 남편과 시어머니가 본색을 드러냈다는 생각과 함께 배신감이 들었어요. 친정오빠는 아버지 유산으로 진행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이혼을 했고, 새언니는 조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거든요.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신 상황에서 오빠에게조차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오빠는 사업체를 정리하고 외국으로 돈을 벌러 떠난 상태였기에 제 답답한 상황을 털어놓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남편과 시어머니가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바람을 피우고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라고 느껴졌죠. 시어머니가 전과 다르게 쌀쌀맞게 구는 모습을 보며 그 확신은 더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번에 그들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 없더라고요. 그곳은 여전히 제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언덕이자 한때는 따뜻한 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대놓고 외박을 하는 남편을 지켜보며 시어머니와는 전과 다른 관계로 지내면서도 그저 버텼습니다. 아이 곁을 지키기 위해서요. 시댁에 가면 전처럼 대접받기는커녕 파출부처럼 일을 하며 시어머니의 눈홀김을 받아야 했는데도 참아야 했어요. 그럼에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남편이 주는 생활비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아이가 막 학교에 들어간 8살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거부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가정을 지키려면 제가 버티는 수밖에 없다는 말로 이혼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떼어내기 위해 점점 악랄해졌습니다. 말로 설득하던 단계는 이미 끝난 듯 했고, 이제는 제가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려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요. 가장 먼저 시작된 건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아무 설명 없이 생활비를 줄이더라고요. 이유를 묻자 비웃으며 말하더군요. 요즘 회사 상황이 어떤지 알잖아? 나도 어려워서 그래. 그 한마디를 던진 뒤 모든 대화를 차단했고, 장을 보고 온 영수증을 내밀라며 돈을 어디에 쓰느냐고 추궁하기도 하면서요. 아이 학원비, 병원비까지 이건 왜 이렇게 나왔냐며 문제 삼았고, 조금이라도 항목이 늘어나면 네가 관리를 못하니까 이 꼴이 난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이 돌아왔어요. 시어머니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이 옷을 새로 사면 이런 건 친정에서 해와야 하는 거 아니니? 라고 했고, 아이에게 과일을 깎아주면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유난이야 라며 눈치를 줬죠. 밥상을 차리면 반찬 가짓수를 세듯 훑어보며 말하더라고요. 이래서 남자가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거야. 문제는 그런 말들을 늘 아이 앞에서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를 직접 때리진 않았지만 아이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저라는 사람을 조금씩 무너뜨리려는 수작이었죠. 남편은 점점 더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집에 와도 아이에게조차 말을 걸지 않았어요. 아이 곁에 앉아있으면서도 남편은 한숨부터 쉬며 TV 소리를 키웠고, 제가 무슨 말을 하려 하면 또 시작이네 라는 말로 말을 잘라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예고도 없이 집안으로 들이닥친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 전에 다녔던 회사 이야기, 친정 집안 사정, 오빠의 이혼 이야기까지 아이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꺼냈죠. 원래 집안이 불안한 이유는 여자가 집안에 문제를 가져와서 그래. 거기에 멈추지 않고 마지막에는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애 생각하면 네가 물러나는 게 맞지 않겠니? 애 데리고 가려면 지금 이혼해라. 아니면 우리가 애까지 다 뺏는 수가 있어. 너 애 키울 돈 있어? 안 그래도 애가 엄마만 따르는데 너 좋자고 애 힘들게 할 거야? 시어머니의 매서운 말에 곁에 있던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보지도 않은 채로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아이에게 더 노골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고집을 부려서 아빠가 힘들다.
엄마 때문에 집 분위기가 안 좋은 거야. 너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 없이 아빠랑 살 거야? 너희 엄마가 너 두고 가고 싶어서 저렇게 시간을 끄나 보다. 남편의 그런 말들에 아이는 점점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제가 울고 있는 걸 보기라도 하면 괜히 미안한 얼굴을 하더군요. 아이의 그런 모습이 너무 아파서 저는 울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견디던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타는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은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신경질적이고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며 집안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역시나 아이 앞에서도 계속되었지만 저는 저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견디던 어느 날 아이 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의 정서 상태가 걱정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죠. 가정에서 갈등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면서 행동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무섭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도 싫다고도 하고요. 어른들의 문제로 아이가 많이 괴로워하는 것 같은데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 건지 비로소 실감이 나더군요.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지켜주겠다면서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제가 지치길 바랐고 제가 먼저 포기해 아이를 데리고 조용히 사라지길 원하고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버티고 있었던 거였는데 그 몸부림이 아이를 다치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주기 위해 버티는 거였는데 그게 아이가 다치는 거라면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자 참았던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이가 제 손을 꼭 잡더니 엄마, 나랑 둘이 살자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건 부부싸움도 시댁과의 갈등도 아니라는 것을요.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고립시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제가 아이를 끌어안고 서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은 아주 더럽게 끝나게 되었어요. 애초에 남편은 아이 양육권에는 관심조차 없더군요. 처음에는 사업이 힘들어 아이까지 돌볼 여력이 없다고 하더니 제가 별말 없이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잘 생각했어. 나는 새 출발도 해야 하는데 애가 새엄마 손에서 크는 것보단 친엄마가 낫겠지. 내가 아이 생활비는 다달이 보내줄게. 그 돈 함부로 쓰지 말고 애한테만 써라. 헤프게 너 쓰라고 보내는 돈 아니니까. 이렇게 큰 소리치며 보내겠다던 양육비는 처음 몇 달만 보내다가 끊겼습니다.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양육비 미지급으로 재산을 압류하거나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어서 억지로 받을 수도 없었죠. 통장을 확인하고 매번 전화로 사정하며 약속을 받았지만 결과는 늘 배신이더라고요. 한 번도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기다리기만 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말았죠. 아이 앞에서 언제까지 구질구질하게 매달려야 할지 기약할 수 없는 그 시간이 너무 싫었거든요. 맨몸으로 남편과 갈라서 가진 돈이 없어도 포기하고 제가 일을 하기로 했죠. 그때부터 저는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아이 손을 붙잡고 집을 나오는 순간부터 삶은 숨 돌릴 틈 없이 제 앞으로만 밀려왔으니까요. 울고 있을 시간도 정리할 여유도 없었어요. 아이를 먹여 살려야 했고 학교에 보내는 일이 제일 먼저였죠. 처음에는 아이 등교 전에 일을 마치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앞 제일 큰 건물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 텅 빈 복도를 밀대 하나에 의지해 쓸고 닦는 일이었죠. 세제가 섞인 물냄새와 형광등 불빛 속에서 하루가 시작됐고요. 청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를 깨워 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 다음엔 공장으로 향했는데 라인에 서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손목이 먼저 말을 안 들었고 퇴근할 쯤엔 머릿속이 멍해지더군요.
그마저도 일이 끊길 때면 식당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불어도 장갑을 벗을 수 없는 일이었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작은 방에 아이를 혼자 두고 나와 일을 해야 했기에 마음이 늘 다급하고 초조해 제대로 집중도 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를 학원에 보내고 먹고 살려면 일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당장 아이 지우개 하나 사는 것도 힘들었으니까요. 분식집에서는 김밥을 말고 튀김을 건졌고 밤에는 술집에서 서빙도 해야 했어요.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취한 말투를 견디며 쟁반을 들어 나르면서요. 하루라도 쉬면 생활이 바로 흔들렸기에 일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소개를 받고 동네 고깃집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불판을 갈고 고기를 굽고 하루 종일 연기 속에 서 있어야 하는 일이었죠. 옷과 머리카락에 밴 냄새는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 가게는 이상하게 버틸 수 있었어요. 사장 부부는 제가 어디서 왔는지, 왜 혼자인지 묻지 않으셨거든요. 대신 일이 끝나면 반찬 하나를 더 얹어주고 남은 고기를 싸주시더라고요. 말은 없었지만 늘 그렇게 챙겨주셨죠. 무엇보다 집과 거리가 가까워 아이가 쉽게 오고 갈 수 있었기에 저는 그 가게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은 힘들었지만 그곳에서는 사람 대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게 그때의 저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고 삶이 무너진 뒤에도 다시 버텨볼 수 있게 해주는 작은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옮기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들은 그 사이 정말 눈에 띄게 자랐습니다. 덩치와 키만 큰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자란 아이였죠. 남편과 이혼한 뒤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아이는 누구보다 빨리 알아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숙제를 미루다 혼나기도 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말수가 줄고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더군요. 제가 늦게까지 일하다 고기 냄새가 밴 옷을 입고 집에 돌아오면 불화나만 켜진 방에서 아이는 상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밥그릇에는 이미 밥을 먹은 흔적이 남아있고 옆에는 스스로 데운 국과 김치가 가지런히 놓여있는 채로 집중하고 있었어요. 누가 공부를 봐주는 것도 아닌데 아이는 또박또박 글씨를 적으며 숙제를 하다가 저를 보면 웃으며 반겨주었습니다. 왜 안 자고 있어? 제가 묻자 아이는 늘 같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엄마 기다렸어요.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고맙기도 했고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아이는 저에게 힘들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힘들까봐 뭐라도 더 하려고 나서는 아이였으니까요. 학원에서 돌아오면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는 것도 미리 해놓을 정도였죠. 제가 엄마가 할게 라고 하면 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손 아프잖아요. 그런 아들을 위해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을 하나둘 줄이게 됐어요. 화장품은 다 써서 바닥이 났지만 새로 사지 않았고 옷도 몇 년째 같은 것만 입으면서요. 무언가를 살 때면 늘 아이 얼굴이 먼저 떠올라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 돈은 자연스럽게 아이 학원비가 되고 참고서 값이 되더라고요. 아이에게 필요한 것만큼은 망설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제 마음을 알았을까요? 알았기에 더 열심히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놀자고 조르지도 않았고 성적이 떨어질까 전전긍긍하며 스스로 공부 계획을 짜 공부하는 아이였거든요. 시험을 망친 날에도 투정을 부리는 대신 이렇게 말했죠. 엄마, 죄송해요. 다음엔 더 잘할게요. 저는 단 한 번도 아이 성적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그저 아이가 건강하게 자기 몫을 해내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마치 수행자처럼 수행하듯이 뭐든 잘 해내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명문대 법대 합격 통지서를 받아 제 손에 쥐어주더군요. 합격증을 든 아이 손이 조금 떨리는 걸 보며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아이 얼굴은
울 것처럼 붉어져 있는 것을 보고 큰일이 생긴 것을 알았죠. 합격증을 받아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불판 위에서 타는 고기 냄새도, 굳은 살 박인 손도, 허리 통증도 그날만큼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탓인지 저도 모르게 어깨까지 들썩이며 울고 말았죠. 아이 앞에서 그렇게 소리내 울어본 걸 처음이었어요. 아이는 당황한 얼굴로 제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합격했는데. 그 말에 더 기뻐서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단순히 합격증 한 장이 아니라 그동안 아이가 삼켜왔을 수많은 말들과 제가 혼자라고 느꼈던 모든 시간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울기만 하다가 아이 손을 끌어당겨 꽉 안아주었습니다. 고기 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은 제 품 안으로 아이를 끌어안고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한 채 울기만 했어요. 아이는 늘 그랬듯 제 속도를 알아주는 사람처럼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지만 말이죠. 수고했다는 말도, 자랑스럽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모두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날 아이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니 언제 이렇게 컸는지 눈매도 어른 같고 어깨도 넓어졌더군요. 어릴 적 제 손을 꼭 잡고 다니던 아이는 어느새 제 삶을 끌고 여기까지 와준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그날은 특별히 저녁일을 쉬었습니다. 사장님께 쉬어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자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오늘은 쉬어요. 좋은 날이네. 라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늘 그렇듯 저를 배려해 주시는 말에 괜히 또 눈물이 나서 감사 인사를 하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집에 돌아와 아이에게 밥을 차려주려 냉장고를 열어보니 늘 먹던 반찬뿐이었지만 그날은 뭐든 특별해 보이더라고요. 있는 재료를 털어 아이가 잘 먹는 음식을 해 아이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평소보다 말이 많아진 아이를 보며 자꾸 웃음이 나더군요. 엄마, 아직 실감이 안 나요. 합격할 거라고 선생님도 하셨지만 혹시 안 될까봐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합격증을 받고 나니까 너무 신나요. 앞으로 해야 할 공부도 많지만 지금은 합격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 말에 저도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실감나. 너무 나서 숨이 막힐 정도야. 우리 아들 정말 고생 많았어. 엄마가 너무 고맙고 미안해. 더 많이 지원해줬으면 우리 아들이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됐을 텐데 엄마가 부족해서 미안해. 아이의 합격은 말 그대로 단순한 입학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 모자가 버텨온 시간에 대한 증명이었고 아이 혼자만의 성취가 아니라 우리들이 함께 건너온 삶의 결과였죠. 그날 밤 아이가 잠든 뒤에도 저는 합격증을 몇 번이고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구겨질까 조심조심 펴서 아이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어보고 그 아래 적힌 학교 이름을 한 글자씩 읽어내려갔죠. 내 아들이 여기까지 해냈구나. 정말 대견하다, 내 새끼.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던 날들. 아이 손을 잡고 그 집을 걸어 나오던 순간부터 아이가 합격증을 손에 쥐어주던 날까지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만하면 나도 잘 살아왔구나. 아이를 키웠다는 사실보다 아이와 함께 버텨냈다는 그 사실이 제 삶을 처음으로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면서요. 그러면서 제 삶에 조금 더 열정을 갖게 되더라고요. 아이는 대학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과외를 하느라 시간을 많이 뺏기기도 했지만 자신도 돈을 벌고 싶다며 고집을 꺾지 않고 과외를 하며 학교를 다녔죠. 아이가 도대체 언제 쉴 수 있는지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아마 아이는 군대에 갔을 때가 가장 한가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이를 군대에 보내며 걱정하는 저에게 아이가 그랬거든요. 군대에 가서 몸도 건강하게 만들고 머리도 좀 식히고 싶어요. 그 김에 좀 쉰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며 군대로 가는 아들을 보며 저는 또 울었습니다. 남들은 험해서 가기 싫다고 하는 군대를 제 아이는 쉬러 간다고 하니 그간 아이의 삶이 얼마나 고됐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군대를 다녀온 아들은 다시 쉬지도 않고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졸업도 해야 했고 사법시험을 치르려면 공부에 몰두해야 했죠. 하지만 사법시험의 벽은 정말 높더군요. 공부에만 몰입했다면 충분히 합격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아이는 저더러 일하는 시간을 줄이라며 계속 과외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공부만 하라고 해도 아이는 그럴 수 없다며 고집을 부렸죠. 그래서 첫 번째 시험에 떨어졌을 때도 두 번째 시험에 떨어졌을 때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시험을 준비하던 해 아이는 어느새 30을 넘기고 있었지만 말이죠. 계속 낙방하자 부담이 됐는지 아이는 저에게 진지하게 말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사법시험 안 되면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 준비할게요. 엄마,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저는 그런 아이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최종까지 가면 대부분 붙는다잖아. 끝까지 가보자. 진짜 안 되면 네 말대로 공무원 시험 보면 되지. 우리 아들이 뭐가 되든 엄마는 중요하지 않아. 엄마 아들이라는 게 중요하지. 엄마는 그거면 돼. 그 말은 아들을 위한 말이었지만 사실은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혹시나 아들이 고배를 마신다면 제가 다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해 사법시험 최종 합격 발표가 나던 계절, 가을이 되었죠. 그날도 저는 고깃집에서 불판을 갈고 있었어요. 여느 때처럼 문이 열리며 종이 울렸고 손님이 들어오는 기척이 났습니다. 그 소리에 고개를 들자마자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죠.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여전히 잘 차려입은 차림으로 들어섰거든요. 말끔한 옷차림의 그들과 달리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그들을 마주하게 된 거였고요. 하필이면 여기까지 와서 이 식당으로 들어오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잠시 서로를 살피다 제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워 고개를 돌렸는데 전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웃더군요. 어머, 저건 아직도 저러고 사네. 그러게 저거 떼어놓기 얼마나 잘한 일이냐. 세상에 나이 들어 저러고 사는 걸 여태 데리고 있었어 봐라. 아주 궁상이 따로 없다. 전 남편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인생이 참 한결같네. 친정 좀 살 때는 그거 보고 봐줬지만 다 망한 집구석 여자 데리고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저러고 살 줄 알았어. 애는 안 굶기고 키웠나 몰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그때 사장님 부부가 다가와 저를 대신해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전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할게요. 아는 사람이라 인사나 좀 하려고요. 예, 애는 요즘 뭐하니? 너 꼴 보니 애도 멀쩡히 학교나 졸업했는지 모르겠다. 전 남편도 한술 더 뜨며 비아냥대더군요. 그러게, 엄마 따라갔다가 인생 망했다고 나까지 원망하는 거 아니냐? 그건 확실히 해라. 네가 애 맡아서 키운 거니까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리며 아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죠. 수수한 옷차림에 마른 얼굴, 손에는 서류봉투를 들고 있는 채로요. 그 모습을 본 전 남편은 아이를 반가워하기는커녕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봐라, 젊은 애 몰골이 저게 뭐냐? 하여튼 나는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줄 알아. 너도 참 네 엄마 따라가서 고생이 많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전 남편에게 다가가더니 전 남편의 뺨을 세게 때리더라고요. 모두가 놀라 아들을 바라보는데 아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어요. 한 대, 이건 엄마 몫입니다. 바람난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돈 한 푼 없이 쫓겨나 혼자 살아야 했던 여자 몫입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들어 전 남편의 얼굴에 한 대를 더 날리더군요. 또 한 대, 이건 제 몫입니다. 아버지 없이 살아야 했던 제 몫이고 받아야 했던 양육비를 한 번도 못 받은 값입니다.
그러더니 아들은 차분하게 이어서 말했습니다. 고소하시려면 하세요. 아들의 행동에 가게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사장님 부부는 전남편과 시어머니를 밖으로 내보내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든 순간이 현실 같지 않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그때 아들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 합격했어요. 이제 사법연수원 가면 돼요. 이제 제가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요. 저런 사람들 앞에서 엄마 힘들지 않게요. 그제야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죠. 합격했다는 그 한마디가 제 삶 위에 눌려있던 모든 무게를 한꺼번에 걷어내는 것 같았거든요. 불판 집게가 바닥에 떨어지며 금속성 소리를 냈지만 그 소리조차 멀게 들리면서요. 아들은 저를 부축하려 손을 내밀었고 그 손을 잡고 일어서는데 얼마나 마르고 거칠던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손으로 책을 넘기고 과외 칠판을 닦고 밤을 새워 공부했을 걸 생각하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엄마,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나 드디어 합격했다니까요. 아들이 웃으며 묻는데 저는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꺼내는 순간 그동안 눌러담아 두었던 세월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 저의 마음을 아들은 알았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않더니 저를 꽉 안아주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 세수를 하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주름이 늘었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초라한 얼굴이 처음으로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그래, 이 얼굴로 여기까지 왔구나. 이 얼굴로 아이를 여기까지 키웠구나. 그때 아들이 서류 봉투를 다시 꺼내더니 합격 통지서를 제 앞에 내밀었어요. 종이 한 장이었지만 제 인생 전체가 거기 들어있는 것 같았죠. 손이 떨려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고 합격이라는 두 글자를 몇 번이나 손으로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진짜지? 꿈 아니지? 그런 저에게 아들은 말해주었어요. 엄마, 이제 진짜 고생 끝났어요. 엄마가 고깃집 불판 갈면서 버텨준 시간도, 제가 죄책감 느끼며 공부하던 시간도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했던 제 마음이 처음으로 바닥에 내려앉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내일이 무섭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음 달 월세 걱정도 아이 시험 걱정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연수원은 어디일까? 출근할 때 도시락은 어떻게 싸주는 게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잠드는 게 참 행복했습니다. 아들은 그날따라 제 옆에서 금세 잠이 들었는데 잠든 얼굴은 여전히 어릴 적 제가 보던 그 아이 그대로더군요. 사법시험에 합격한 어른이 아니라 밤새 공부하다 잠든 제 아들이요. 저는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엄마가 해야 할 일은 끝났어. 이제는 네가 네 인생을 살아도 돼. 엄마는 끝까지 너를 응원할게. 그렇다고 그날 이후로 삶이 갑자기 편해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제 인생에 처음으로 보상 같은 날들이 찾아왔다는 거였죠. 고생만 하던 인생에도 이렇게 눈물로 웃는 날이 온다는 걸 실감했고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제 인생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제가 꿈꾸는 세상이 그렇게 큰 세상이 아니었으니까요. 얼굴이 뻘개져서 돌아간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먼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이 전 남편을 상대로 받지 못한 양육비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말했죠. 그래, 네 마음이 편해진다면 그걸로 됐다. 돈 때문이 아니라 이제야 당당해진 아들이 대견했기 때문이었어요. 아이의 마음에 맺힌 원망이 가실 수 있다면 뭐든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전 남편 쪽 반응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았는지 아이가 내용 증명에 대해 이야기한 후 사흘쯤 지나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게 뭐야? 갑자기 무슨 양육비야? 다 지난 일 가지고 왜 이래? 왜, 이제 와서 한몫 뜯어내려고 그래?
내용 증명을 받고 당황했는지 목소리가 예전처럼 당당하진 않았죠. 그런 전 남편에게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지난 일이 아니라 주기로 했는데 안 준 돈이잖아? 이혼하고 내가 혼자 아이 키우는 동안 당신이 낸 돈이 단 한 푼이라도 있었어? 전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니, 애가 잘 컸잖아. 내용 증명 보니까 사법시험 합격까지 모친 홀로 뒷바라지를 했다고 나오던데 사법시험까지 붙였으면 됐지. 이제 와서 돈 타령이야? 그때 아들이 제 손에서 전화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잘 컸으니까요. 법도 아는데 제가 왜 참아야 합니까? 당신은 의무를 저버렸고 저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돈 주세요. 안 주면 소송하겠습니다. 전 남편이 말문이 막히자 아들은 이어 말하더라고요. 양육비는 도와주는 돈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당신은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고요. 이제라도 의무를 이행하라는 겁니다. 그날 이후 전 남편 쪽에서는 아무 답도 없었습니다. 사과도 변명도요. 하지만 아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판결문, 가족관계 증명서, 과거 주소지 기록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더군요. 엄마, 감정으로 하면 지는 거야. 이런 건 증거로 하는 거야. 아들이 그렇게 말하며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는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 아이는 어른이 되었구나 하고요. 며칠 뒤, 이번에는 전 시어머니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너는 애한테 뭐라고 했길래 이렇게 키우니? 애 교육 참 잘 시킨다. 세상에 어느 아들이 아버지한테 소송을 걸어? 그때도 아들은 전화를 가져가 단호하게 말을 자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리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호소하셔도 소용없어요. 그러게 주셔야 할 돈을 왜 안 주셔서 그런 꼴을 당하십니까? 도대체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기에 양육비를 안 주셨나요? 그 목소리에는 분노도 떨림도 없었죠. 그저 아주 차분하게 법을 잘하는 사람의 목소리로 말할 뿐이었어요. 결국 전 남편은 아이와 저를 법원 복도에서 마주쳐야 했습니다. 예전처럼 잘 차려입긴 했지만 어딘가 초라해 보이더군요. 조정위원 앞에서 전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사정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고. 하지만 그런 전 남편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들은 곧바로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어 조정위원 앞에 늘어놓았죠. 같은 시기 아버지 차량 변경 기록입니다. 해외여행 출입국 기록이고요. 그리고 이건 사업자 매출 내역입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넘길수록 전 남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가더군요. 결과는 명확했어요. 미지급 양육비 전액과 이자를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마무리되었죠. 그날 법원을 나오며 아들이 저에게 말하더군요. 엄마, 이건 돈 때문이 아니야. 엄마가 잘못 살았다는 말, 그 사람들 입에서 다시는 못 나오게 하려는 거야.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아들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전 남편 명의로 양육비 입금 내역이 찍히더군요. 숫자 몇 줄이었지만 그 안에는 세월과 침묵, 억울함이 해소되게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아들과 함께 조용히 밥을 먹으며 물었어요. 이제 정말 다 끝난 걸까? 아들은 그런 저를 바라보며 웃더니 말했습니다. 응, 이제는 시작이야. 엄마 인생도 내 인생도. 그 순간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알겠더군요. 그리고 제 인생을 잘 버텨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었죠. 아들이 제가 억울하게 이혼을 당했다는 사실을 아주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과 저의 그 시간들을 보상해 주려고 열심히 살아준 것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저를 떼어내려 했던 차가운 말들, 한 푼이라도 덜 주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아이는 갚아주겠다고 생각했겠죠. 아이 앞에서 한 번도 제 인생을 비관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삶은 늘 표정으로 먼저 아이에게 말을 걸었을 겁니다. 낮에는 불판을 닦고 고기를 굽고
밤에는 아이 숙제를 봐주며 하루를 견디는 저를 아이는 보며 자랐을 거고요. 억울함으로 아이를 키울 수는 없기에 억울함은 속으로 삼킨다고 생각했는데도 아들은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며 너무 빨리 컸겠죠. 엄마, 이제 조금만 버텨. 아이가 그 말을 했을 때도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던 것도 그래서였을 거고요. 그래서 아들이 변호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그것도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도 묻지 않았고요. 다만, 아이가 처음 변호사 일을 시작하며 했던 말은 잊지 못합니다. 엄마한테 진 빚부터 갚을게. 그러더니 아들은 억울하게 이혼을 당하는 사람들 편에 서더군요. 해야 할 말을 빼앗긴 사람들, 설명할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들, 한 번의 판결로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신 말해주면서요. 상대방의 논리를 조목조목 짚으며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재판이 끝난 날이면 늦은 밤 고깃집으로 찾아와 조용히 고기를 굽는 저를 바라보곤 하면서요. 그 눈빛에는 연민도 미안함도 아닌 단단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엄마 같은 사람들 더는 혼자 울게 안 둘 거야.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다시 변호를 하기 위해 일어섰죠. 저는 그 후로도 그 고깃집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여전히 손목이 아프고 성하진 않지만 일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때는 아이에게 짐이 되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기도 했거든요. 불판을 가는 손놀림은 익숙해졌고 연기 속에서도 웃는 법을 배웠기에 그 일을 놓기란 쉽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하는 일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느껴졌어요. 이 불판 위에서 아이를 키웠고 아이를 지켜냈으니까요. 사장님 네 분도 여전히 좋기도 하셨고요. 물론 그전에는 제 인생이 불판 위에서 타들어간다고 느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억울함도 피로도 말하지 못한 수많은 사연도 그 불 위에서 함께 구워졌죠. 하지만 그 불 덕분에 아이는 단단해졌다고 생각하니 괜찮았습니다. 쉽게 울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쉽게 외면하지 않는 어른이 된 것 같아서요. 그렇게 키운 아이는 결국 세상 앞에서 울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대신 울어주기보다는 대신 싸워주며 자기 삶을 똑바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저는 모든 것을 보상받은 것 같았죠. 이제는 나이가 들어 일을 하지 않고 아이와 며느리, 손주들을 바라보며 지내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매일 떠오릅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들이 자랑스럽고요. 이제는 저도 노년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볼까를 생각하게 되었고요. 예전에 저는 늘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지, 조금만 멈추면 모든 게 무너질 것만 같아서 쉬는 법도 돌아보는 법도 모르고 살았죠. 그저 참고 삼키고 버티는 게 부모의 몫이고 어른의 책임이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에서야 알겠습니다. 삶은 참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게 아니라 끝내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길을 내어준다는 걸요. 그 길이 반드시 평탄하진 않아도 분명히 어디로든 이어진다는 걸 말입니다. 그 시절에 저는 몰랐습니다. 불판 앞에 서서 하루를 견디던 시간이 아이에게는 도망치지 않는 어른의 모습이었고 말없이 등을 보이며 살아낸 그 하루하루가 아이의 마음의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었다는 것도요. 그저 억울함을 삼키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억울함마저 아이에게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가르침이 되었더군요. 그래서 이제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누군가에게요. 당신이 지금 버티고 있는 그 하루가 헛된 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시간은 분명히 누군가의 마음에 남고 당신 자신에게도 결국은 돌아오는 거라고도요. 삶은 공평하지 않았지만 끝내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아이의 뒷모습과 제 손에 남은 굳은 살을 통해 천천히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묻지도 않죠. 다만 오늘의 나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도 너는 끝까지 너를 버리지 않았다고. 그 말 하나면 이 늦은 나이에 하루를 살아가기엔 충분하더군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도 같은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지금의 당신이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 그걸로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힘내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세요. 언젠가는 웃으며 이 시간을 견뎌낸 자신이 자랑스러울 겁니다. 그렇게 행복해질 당신에게 미리 박수를 보내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힘내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